인류가 최초의 작사를 만든 이래 물고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고기는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게 했고, 인간은 그 물고기를 저장하는 지혜를 통해 문명을 꽃피울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과 물고기,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 무리의 여행객이 지중해 바다를 찾아옵니다. 해마다 5월 이곳으로 돌아오는 참치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이 선사한 본능을 쫒아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대서양을 헤엄쳐 왔는데요. 우아한 은빛 몸매를 자랑하며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참치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산피에트로 섬. 지중해 사람들에게 봄은 참치 사냥의 계절입니다. 1년간을 기다려온 어부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루이지는 25년 경력의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아랍어로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란 뜻인데요. 참치 그물을 언제 내리고 올릴지를 결정합니다. 라이스의 명령에 따라 10수명의 어부들이 길고 무거운 그물을 연결해 배에 싣습니다. Questo dipende da Nettuno, il dio del mare. L'anno scorso abbiamo pescato 4.300 tonni. Quest'anno speriamo di riuscire a pescare lo stesso tanto perlomeno. 지중해 사람들에게 참치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참치가 이동하는 길목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참치들을 유인할 거대한 덫은 수심 40m에 고정돼 육지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긴 함정 그물로 참치를 유인해 한꺼번에 가두어 잡는 사냥법을 마탄자라고 부르는데요. 3000년을 이어온 지중해의 전통입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참치가 복잡하게 얽힌 8개의 미로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방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Quando lo cerchiamo sappiamo che 수백 마리의 참치들을 죽음의 방으로 몰기 위해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합니다. bombolino mi serve. Bombolino è qua. Bombolino è lì. Me lo devi dare che la prendo io. Sì. Giorgio. 참치떼를 유인하는 건 오직 이 한 사람입니다. Il ruolo è importantissimo perché sono praticamente, i sommozzatori sono gli occhi del RAIS. Il RAIS sta in superficie, quindi non riesce a vedere fino alla profondità. E noi facciamo il collegamento con il RAIS, facciamo tutto questo grandissimo lavoro. Quindi. 수심 40m의 수직으로 고정된 이 그물은 거대한 덫의 일부입니다. 참치보다 먼저 덫에 걸린 녀석이 있습니다. 칼처럼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황새치입니다. 황새치는 날카로운 주둥이로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따뜻한 물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만 그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옆으로 납작하게 눌린 개복치도 있습니다. 녀석은 오늘 운이 아주 좋습니다. 다행히 그냥 살려주는군요. 지중해에 함정 그물을 내린 지 3주일. 긴 기다림 끝에 참치들이 드디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향 행렬을 이어가던 녀석들이 그물에 길이 막히자 방향을 바꾸면서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던 우두머리 어부가 참치들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그들을 함정으로 몰 차례입니다. 잠수부가 참치들을 마지막 죽음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참치들의 세계에도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우두머리가 존재합니다. 우두머리 참치를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그를 따르는 수백 마리 참치들이 한꺼번에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마침내 참치들이 마지막 죽음의 방에 들어선 것입니다. 잠수부가 줄을 당기고 공기방울을 만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죽음의 방문이 닫히고 참치들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거대한 그물은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가고 그
그 안에 갇힌 참치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방에 갇힌 참치떼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린 어부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참치와 그 참치를 잡아야만 살 수 있는 어부들의 한판 사투가 펼쳐집니다. 대자연의 본능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온 참치. 여정의 끝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직감한 그들은 알과 정액을 흩뿌리기 시작하고 자욱해진 사각의 방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합니다. 이제 참치는 커다란 갈고리에 끼워져 배 위로 끌어올려지는데요.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참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길이 3m, 20년 넘게 대양을 발주하던 녀석은 동료들과 최후를 맞습니다. 여정의 끝을 눈앞에 둔 채 말이죠. 우두머리를 잃은 참치들이 갈고리에 끼워져 줄지어 올라옵니다. 오늘 잡힌 참치는 모두 200여 마리. 바다는 참치들의 핏빛 탄식으로 가득해집니다. Il mare, il cielo, il sangue sono i cicli della vita comunque. La morte del pesce per la vita dell'uomo. 물고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는 가장 먼저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참치의 죽음은 수천 년간 지중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푸른 지중해를 붉게 물들이는 사륙의 축제. 그것은 3000년 전 지중해 문명을 꽃피운 로마인들이 남긴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중해 참치 사냥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칠리아 서쪽 레반조 섬. 선사시대 인류가 머물렀던 동굴 안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초기 인류는 그들의 숭배 대상을 벽화로 기록했는데요. 유선형의 물고기 참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10,000년 전부터 참치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Per gli indiani delle praterie ha rappresentato la sopravvivenza. Il tonno, questo enorme pesce, con questa riserva di proteine che rappresentava, è chiaro che per le popolazioni, specialmente rivierasche, rappresentasse una fonte di proteine incredibili. 참치는 고대 동절에 새겨질 만큼 지중해에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동전 뒷면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버금가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죠. 참치 사냥을 끝낸 지중해 마을.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이 곧바로 참치 해체에 들어갑니다. 참치가 잡히는 내년 봄까지 양식으로 잘 저장해둬야 하기 때문인데요. 마탄자의 전통을 유지하는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바다의 돼지로 불리는 참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 심장, 위, 식도 등 모든 부위를 먹습니다. 지중해는 물고기 저장에 오랜 지혜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사람들은 참치의 모든 부위를 소금에 절여왔습니다. 소금은 참치 내장의 수분을 흡수해 지중해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썩지 않게 합니다. 통째로 끄집어낸 참치 알 역시 잘 씻은 후 소금에 며칠간 듬뿍 절입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염장 보타르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치 심장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에 절입니다. Tonno femmina, buttarica. Poi facciamo il cuore salato, le pance e le gole. I famosi gurresi, che tu vuoi tanto assaggiare, oggi te li facciamo assaggiare. E poi si può anche fare il tonno salato, la carne normale, pulita, sotto sale. Tutto si fa sotto sale. 1년에 단 한 달, 한꺼번에 많이 잡히고 많은 참치를 연중 먹을 수 있게 된 건 이곳의 강한 햇살이 만든 소금 덕분입니다.
지중해에 많은 소금이 없었더라면 기름기 많은 이 생선은 금방 썩어버렸을 겁니다. Bien, digamos que para que se pueda pescar, pescar se ha pescado siempre donde hay costa, en aguas interiores o en el mar, siempre. La importancia es transformar la pesca a una pesca industrial, es decir, pescar la suficiente cantidad como para poder exceder el nivel del autoconsumo. Para que eso se produzca en la antigüedad hay un producto que es imprescindible, que es la sal. 반면 소금이 늘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의 겨울은 춥고 길기로 유명합니다. 소금 한 알 나지 않는 이곳에선 물고기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눈길을 헤치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이는 수완슨 씨입니다. 덕장에 들어서자마자 반쯤 썩어가는 강한 악취가 그를 반깁니다. 바로 6개월째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공기 속에 삭혀지고 있는 상어고기 하칼입니다. This is the shark here. You see, when he gets dried, it gets brown on the outside, but he's still white at the inside. And this one is like ready. Yeah, it's good. Here. It's good. Really, really good. It's ready. 삭힌 홍어를 연상시키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혐오식품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하칼. 이곳의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는 북극상어의 내장을 빼낸 다음 2~3개월 흙과 자갈로 덮어놓습니다. 그 후 발효돼 수분이 빠져나간 상어고기를 잘라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공기에 몇 달 걸어놓으면 오래도록 썩지 않는 저장 음식으로 거듭납니다. After we discovered this process, that was a very big luxury for Icelandic people to be able to eat it, and they used to eat it like a snack and also like for to fill up in the stomach, you know. So it was a very big luxury to be able to use the meat, and this was also something that you could keep for a longer time. The meat wasn't ruined after a week or something. It's already like 6 months old, so it's good. 물고기를 염장할 소금이 없던 곳. 하칼은 척박한 땅에서 긴 겨울을 지내야만 했던 이곳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발효 생선입니다. 악취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식이 또 있습니다. 스웨덴 북부 헵스말렌. 매년 8월 셋째 주 목요일 어김없이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광장에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다들 들뜬 표정입니다. Man vet när det blir augusti och blir höst. Då går man och väntar varje dag och så bakar man bröd och tar potatis och, så att man har färdigt. 이들이 1년을 기다려온 건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청어입니다. 붉게 삭은 발효 청어의 깊은 맛은 1년의 기다림을 보상해주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통조림으로 가공돼 스웨덴 전역에서 팔리는 수르스트레밍입니다.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즐기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악취 음식이기도 합니다. 대체 얼마나 지독한 걸까요? Alltså det luktar ju typ valbajs. 일조량이 부족해 늘 소금이 귀했던 스웨덴 북부에서 탄생한 가장 논쟁적인 음식, 수르스트레밍.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썩은 달걀과 하수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연한 소금물에서 청어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인데요. När man jobbar med sånt där då... Please. Like this. 이 악명 높은 음식이 스웨덴에서 사랑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세기) 염장 청어를 만들고 싶었지만 소금이 비싸서 조금밖에 넣지 못했더니 반쯤 썩어나가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됐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강한 악취는 세월이 지나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최근까지 스웨덴 북부 사람들의 필수 음식으로 식탁에 오를 정도입니다. Enkelt sagt så lägger man in den på burk efter det, när den har jäst klart. Och den perioden den är allt från 4 veckor till 8 veckor. 1 till 2 månader. 이렇게 삭혀진 수르스트레밍은 매년 8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한 해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수르스트레밍 파티를 열었습니다. 설렘 속에 올해 첫 깡통을 땁니다. 1년을 기다렸던 첫 냄새를 맡기 위해 모여듭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악취도 이들에겐 천국의 향기일 뿐입니다. Ja, det luktar jättegott. Jag vet inte om jag kan säga att lukten är god, men man tycker det ändå eftersom strömmingen är smakar så himla gott. 청어에 살을 발라낸 후 으깬 감자, 양파와 함께 크래커에 얹어 먹으면 잘 숙성된 치즈와 같은 톡 쏘는 맛이 온몸을 자극합니다. 지독한 악취마저도 잊게 만드는 수르스트레밍의 매력. 이들은 내년 8월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냄새를 기다릴 겁니다. Ja, jag tycker ju kanske att det luktar illa. Men det är ju trevligt. Man har fest och man träffas och man äter och dricker och har det gott. Det är som man förknippar med den doften.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내린 유럽의 어식 문화. 이렇게 전 유럽에서 물고기를 먹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천년 전통의 괴트바익 수도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물고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9만 권의 장서가 보관된 수도원 도서관. (300년) 전의 고서적입니다. 1702년에 출간된 이 책에는 당시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송어찜입니다. 중세시대 많은 물고기를 먹었던 것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을 비롯해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축일에 금육을 하는 규율을 만들었던 그리스도교. 그 기간에는 속죄와 참회의 뜻으로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했습니다. Der Fisch wird ja nicht als Fleisch gesehen. Und in der Regel heißt es, in der Fastenzeit soll kein Fleisch verabreicht werden, außer in der Infirmary bei den Kranken. Sonst eigentlich immer Fisch. 중세 그리스도 교인들은 붉은 고기를 탐욕으로 받아들여 금육 기간에 철저히 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물고기 먹는 것은 허락됐습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먹는 것은 곧 예수와 하나됨을 뜻했기 때문이죠. (313년)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기독교는 서기 1000년경 전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금요일에 고기를 금하는 풍습 역시 함께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생선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The notion of eating fish on Friday became wider and wider. And what happened was that it created a huge market for fish. And the whole history of fish in Europe is intimately tied to the growth of these religious beliefs, the popularization of them, and the need for food to replace meat on holy days. 1200년 전통을 지닌 크램스민스터 수도원. 이곳엔 중세의 거대한 생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직접 물고기를 길러온 양어장입니다. Ja, der Grund des Fischkalters ist einfach eben, dass man im Klosterareal Fischvorrat hat. Sie sind gewissermaßen ein barocker Kühlschrank, dass die Fische frisch bleiben und dann, wenn man Fisch gekocht hat, ist man einfach in den Fischkalter gegangen, hat die Fische frisch geholt und dann zubereitet. 중세시대 늘어나는 생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수도원들은 앞다퉈 양어장을 지었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진 이 양어장은 400년 세월을 넘어 지금도 수도사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수도원 주방에서는 직접 기른 물고기로 음식을 만듭니다. 바다가 먼 수도원. 양어장이 없었다면 금요일마다 많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Im Kloster wird jeden Freitag Fisch gegessen. Also Freitag ist immer ohne Fleisch, meistens Fisch, manchmal auch vegetarische Spezialitäten. Bei uns wird überhaupt sehr viel Fisch gegessen, weil wir ja Forellen selber halten im Fischkalter, wie Sie ja schon gesehen haben, glaube ich. Wir essen auch Forellenfilet und auch unterm Jahr Karpfen. 잉어 수프와 잉어 튀김이 오늘 수도사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전통. 마치 중세 수도원의 풍경이 눈앞에 되살아나 펼쳐지는 듯합니다. When you got these big markets for fish, from the religious, from people wanting to be devout and so on, developing, the question then came, what fish do you eat? And there were not enough fish in lakes and rivers, except those farmed by monasteries who kept them to themselves. So people increasingly began to eat shallow water fish from the ocean, which is the herring. 그리스도교의 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생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북해 바닷속 청어의 진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청어는 불리한 자연 조건을 지닌 가난한 네덜란드의 운명을 기적과도 같이 바꿔놨습니다. 청어 무역의 중심지였던 스헤베닝겐에선 매년 봄마다 청어잡이 축제가 열립니다. 청어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이 가득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청어를 즐기는데요. 꼬리를 잡아 통째로 입안에 넣습니다. Herring means, oh, the spring is coming. We have the fresh, the new herring, the nieuwe haring. Everybody then is happy. 청어 무역으로 쌓은 부를 바탕으로 17세기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네덜란드.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어는 많이 잡히지만 지방이 많아 쉽게 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한 어부가 배 위에서 염장이 가능한 청어 절임 기술을 발명했는데요. 그것은 혁명적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청어에 소금을 뿌려 나무통 안에 밀폐시키면 1년 넘게 저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네덜란드의 염장 청어는 유럽 전역으로 수출됐습니다. Everywhere in Europe, people ate herring, and people ate Dutch herring. So the herring from Holland was transported and sold all over Europe. Holland would not be like it is these days when it hasn't been for the fishery, especially the herring fishery. The herring fishery brought wealth and the health to the people, and the people could actually grow and exist on these large amounts of protein-rich food, and that's very important. 노르웨이 앞바다. 이곳엔 유럽을 바꾼 또 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사는 한류성 어류, 대구입니다.
입이 커서 대구라 불리는 녀석은 깊은 바다 밑바닥을 떠돌아다니는 탓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하얀 속살을 갖게 됐는데요. 지방 함량이 적어 저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이 좋아 그 인기가 청어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물고기에 처음 주목한 이들은 바이킹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단의 셔틀랜드 제도. 매년 1월 마지막 화요일 바이킹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항해술이 뛰어나 모험을 즐겼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해상민족 바이킹.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바이킹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Yes, it's a big part of the history of Shetland. It's a great tradition, and it's just celebrating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our ancestors in Shetland. 횃불을 밝히면 축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바이킹의 피가 흐르는 천여 명의 전사들이 배에 횃불을 던져 중세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천년 전 이탈리아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갔던 바이킹. 그 비결은 대구 저장법이었습니다. The Vikings, who were already sailing to Ireland and England in the summers, discovered that dried salted cod, especially dried cod, was a wonderful way of feeding themselves at sea, because all you had to do was chew it or soften it, and there you had good, nutritious food. Furthermore, hundreds of fish can be packed in a small space and do not weigh a great deal to carry. 노르웨이 해안, 대구를 말리는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바람에 바싹 말린 대구는 배에 싣고 다니기 좋은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천년 전 그들의 조상인 바이킹이 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도 대구를 말리고 저장합니다. 중세 유럽의 생선 시장에서 청어를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대구. 유럽 각국에서 대구를 잡고 가공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The consumption just grows and grows. And by and large, it's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at produce this stuff. So it's sold in Portugal, in Spain, in the south of France. Marseille was a big import. Italy, Livorno was a big import port. 한편 15세기 포르투갈에서는 말린 염장대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건대구보다 저장성도 좋고 맛도 풍부한 염장대구에 온 유럽이 매료됐고 대구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Por uma questão de tradição e por consumo, os portugueses são os maiores consumidores per capita no mundo de bacalhau. Para o salgarem, e isto já remonta, e portanto isto é uma atividade secular para nós a nível de país. Tem a ver com a época dos descobrimentos, em que era necessário arranjar um produto não perecível que aguentasse longas jornadas e que não se estragasse. Portanto, não havia frigoríficos, não havia o frio e recorremos ao sal. Portanto,
대구 소비의 증가는 어장 쟁탈전까지 일으켰는데요. 대구 품귀 현상이 일기도 했습니다. 1년의 절반이 넘던 금육기간 동안 서민들이 즐겨 먹던 염장대구. 포르투갈은 대구를 잡아 소금에 절이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5세기) 대구는 그리스도교라는 준비된 시장을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더 많은 대구를 찾던 유럽인들은 북대서양으로 눈을 돌려 장거리 물고기 잡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An indirect search for treasure, because if you sell the cod, you can make the treasure. That is a huge risk, and the North Atlantic is one of the least predictable areas of ocean in the world. Many of those ships must have been lost that we know nothing about.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대구를 찾아 떠난 유럽의 수많은 어부들. 그들은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줄 대구 어장을 독점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북대서양까지 목숨을 건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something like 60% of the fishermen died. Why did they do it? Because it was very, very profitable and the demand for fish was enormous. So inevitably, the activity of fishing and the search for new fishing grounds continued. And it continued quietly, under the radar. It is not something that kings are concerned about. It is something that just goes on. And they were looking for new fishing grounds. And increasingly, they looked to the west. 더 많은 대구를 쫓아 어부들이 서쪽 바다로 멀리 나갈 때 탐험가들 역시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구를 쫓아 서쪽으로 나아가던 어부들이 콜럼버스보다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Voyages into the North Atlantic by sailors from England or from Western France or from northern Spain, sometimes the Basques or the Portuguese, were the reasons, or one of the reasons, for long-distance voyaging into the North Atlantic. Some people argue that the Grand Banks, with their huge cod resources, were known to European fishermen before Christopher Columbus officially discovered the New World. I have no idea of the truth of that, but it's a possibility. 더 많은 대구를 잡기 위해 더 멀리 서쪽으로 나아간 어부들. 마침내 그들은 북미 대륙의 동쪽 끝 뉴펀들랜드에서 엄청난 대구 어장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신대륙은 이미 이들에게 익숙한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떠난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구를 쫓아 떠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구를 잡고 가공해 춥고 황량한 땅에서 생존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지금과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스페인 빌바오. 성대한 부활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거룩한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의식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듯이 물고기를 먹습니다. ¿Cómo le digo? Que porque es Semana Santa consumimos más pescado aquí, sí, también, por la cosa religiosa. Te quedan de los padres, de los abuelos, esos sentimientos, nada más. Guapo. (2000년) 유럽의 역사를 바꿔온 또 다른 주역 그리스도 그리고 물고기. 그리스도의 등장은 구원을 선물했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먹는 금식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대양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번역의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